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9시 반쯤에 정부가 발표를 하잖아요. 확진자를 그 전날 거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적표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600명대에 이틀 연속 되다가 다시 400명대로 어제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만일 어제 확진자 숫자가 500명이나 600명대였다면 이제 재확산 가능성을 더 높게 쳤어야 될 텐데 이제 확진자 수가 떨어진 거를 봐서는 재확산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인 대규모 집단 감염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걸로 예측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마 주말에는 좀 숫자가 줄어들 거고요. 다음 주 초에 가면 또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확진자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설 연휴 때 이동량에 대한 그 확진자가 포함된 건 아닌 거죠, 아직이요? 일부 그 설 연휴에 지인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발생한 이제 그 접촉 사례, 확진 사례들이 포함이 돼 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때가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에 얼마나 확진되느냐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계속 다음 주를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랑 좀 맞물려서 4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당국에서는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이 3월 개편안 적용 시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정부가 예고한 3월 초에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그 사례를 보면 공장 2곳, 서울의 대형 병원 1곳, 또 추가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이제 계속 그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발생한 집단 감염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확진자 수를 잘 통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설을 뭐 공장, 요양병원, 교회, 직장 이런 것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일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개편을 늦출 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빨리 바꾸는 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은 정말 수치만 따지는 그 방역 조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에서 많이 나오고 뭐 병원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쪽은 더 방역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그 단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단지 확진자 수가 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단계를 낮추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확진자 수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디서 늘어났는지를 보고 거리두기 체계를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공장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병원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대형 집단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감염 경로는 한 5분의 1 정도를 파악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방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인 건가요? 아무래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감염들이 생기면 그만큼 감염의 건수 자체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방역하기 어려워지긴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우리가 1, 2, 3차 유행을 거치면서 확진자 수의 베이스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중도 그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0% 아래로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낮추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상당한 이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최근에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요소 이런 부분인데
국내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제 20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네. 이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도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방역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이루어진 주로 이제 외국인들의 가족과 지인 모임에서 네. 추가적으로 지역 사회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해서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발견하지 못한, 찾아내지 못한 접촉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접촉자들에 의해서 지금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영국발 변이가 100명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네. 남아공 이렇게 네. 브라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신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럼 약간은 그래도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인지 어떤 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이제 국내 감염 사례가 생긴 것 자체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으면 언젠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에 개학을 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가. 네. 근데 보니까 양천구에서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학생의 엄마가 확진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유치원에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확진이 됐고 그 아이의 형제 자매가 있는 다른 유아원인가요? 네. 그런 데서도 전파가 됐다고 해요. 18명까지. 네.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해야 네, 될까요? 이건 가족 감염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로 이제 전파된 사례로 봐야 되는데요. 네네. 학교와 달리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애들을 부모가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장에 다니면 결국은 계속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문을 열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아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상이나 후유증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할 바는 아닌데 이제 그걸 통해서 노인들에게 전파되는 게 이제 문제일 거는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사례는 아이에서 출발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시설 감염으로 전파된 사례이긴 한데 예. 통상적인 사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 등의 종사자들을 통해서 아이로 감염되는 게 더 일반적인 사례라 네. 그 교사나 종사자들이 증상이 있을 때 쉬는 것, 또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더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 인력이 한정돼 있어서 누가 빠지면 그 결혼을 이제 당장 채울 수가 없는 현재 시스템이라 예. 예를 들면 시도 차원에서 인력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아파서 쉬는 인력이 생기면 거기에 인력을 보내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네. 전파력에 대해서 다 네. 감염이 됐다 치면 네. 어린아이와 건강한 그 청년과 그 고령인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그들이 네. 전파력은 다 다릅니까? 연령에 따라서 전파력이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별 차이가 있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 바이러스를 더 많이 타인에게 내뿜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교수님께서 요양원이나 병원, 의료시설 이런 네.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주일 만에 이 관련 확진자가 2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환자와 의료진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고 노인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감염이 어떤 병원에서는 생겨도 몇 명, 10명 정도에서 그치고 어떤 병원에서는 100명, 200명으로 발전하는 차이는 일부 우연적인 요인이 있긴 하겠으나
얼마나 초기의 역학조사와 그 방역 조치를 잘 했느냐의 여부에 따른 성적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병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 감염이 발생한 그 한 층만 코호트 격리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층까지 코호트 격리를 확대하고 외래를 문을 닫는 등의 이제 조치들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초기의 격리 범위가 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최초 진단했을 때 확진자의 숫자가 거의 40명 가까이 나온 점을 보면 이게 늦게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감염자를 발견하려는 노력, 감염자가 발견되면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격리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설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네. 네. 교수님, 이제 다음 주에요. 백신 네. 접종. 네. 다음 주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물어봤더니 백신에 대해서 뭐 불안감을 가지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네. 조사를 해봤더니 93.8%가 예방 접종 나 맞겠다 이렇게 네, 네. 예. 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네.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실제 접종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기로 하고 그 동의율을 파악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접종받을지 여부를 여쭤본 다음에 그러면 대상자 수가 파악이 되면 그 해당 물량만큼을 이제 보건소가 해당 기관으로 이송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네. 자체 접종이 가능하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팀을 구성을 해서 네. 출장 접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시설에 따라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종을 하게 되죠. 이게 백신이 지금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약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그 음식점 예약하고 취소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반환하는 백신들이 생기게 되고 네네. 이제 반환하는 백신을 그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통이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덜 되겠지만 예.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백신이 폐기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요양병원이나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만약에 나는 접종을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시설에서 일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뭐 근무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대안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백신 안 맞는다고 하면 그 제일 나중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네, 네. 연말로 밀리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정부 당국은 11월 달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백신 접종에 따라서 원래 예정됐던 집단들이 다 맞고 난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의 그렇게 난 안 맞을 약간 그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끼는 게 네. 백신에 대한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한 그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 안전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대규모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국이나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다 백신들이 부작용 발생률이 굉장히 낮고 네네. 또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률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아서 예.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편익, 이득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예,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네. 상황에선 지금 백신 보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백신이 들어오는데 이 접종 의료진이 과연 확보가 다 가능할까 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은 어떤 걸 저희가 볼 수 이제 있을까요? 백신 접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대규모 접종 센터를 설치해서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이제 유통하기 어려운 백신의 접종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은 유통 보관이 쉽기 때문에 독감 백신처럼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국민들이 거기 가면 거기에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 없고 네. 접종 센터를 위한 의료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제 정부가 의사 2,000명, 간호사 4,000명, 한 6,00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인력들은 이제 아마 그 의원이나 또는 이제 중소병원에서 인력을 확보하면 코로나19 진료와 관련된 인력들을 빼오지 않고도 예,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물량이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와서 언제 얼마나 접종이 될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의료기관이나 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 가서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원칙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소위 타임라인, 일정 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 인력을 확보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접종할 백신은 안전하다. 네. 예,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맞으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